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상권 분석 모형주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배우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최초의 우리 이론인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그리고 컨버스의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분기점 모형이죠. 그리고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 대해서 배우셨고,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우시게 될 우리가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학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탈러가 되겠죠. 자, 이 크리스탈러는 1933년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서 나온 게 이 중심지 이론이죠. 자,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 우선 이 중심지의 개념부터 우선 알아야겠죠. 중심지 개념. 이 중심지라는 것은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지 이론은 우선은 이 재화의 우리가 도달 거리,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우리가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우리는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핵심인데, 이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느냐, 이 수요자가 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프와는 달리 이것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개념에서 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이게 여러분 중심지입니다. 그럼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어디까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냐, 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죠. 자, 이 재화의 도달 거리인데, 이 선상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제로가 되죠. 여러분, 이 점을 지나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죠. 이 선상의 수요량이 제로, 즉 이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있어서의 거리가 바로 재화의 도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즉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라고 하죠.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렇게 재화의 도달 거리 범위 내에 이렇게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는 성립한다.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성립 조건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단일 재화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공간,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 86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은 이 중심지가 하나다. 이 단일 중심지, 이 중심지가 하나인 우리가 단일 중심지일 때는 이 상권, 배후지에 있어서의 형태는 우리가 원형의 형태를 띠겠죠. 원형인데,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는 상권의 형태는 안정적인 이상적인 모형인 정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상적인 배후지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처음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합니다. 자, 이렇게 배후지가 이렇게 외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배후지 우리가 외접형이죠. 자, 배후지 외접형입니다. 자, 이때 배후지 외접형은 이 중심지 이 원은 상권의 범위인데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이 상권의 범위까지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공급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급은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공급이 안 되죠.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겠죠.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첩, 이 상권이 경쟁하게 되면 중첩,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죠. 이게 배후지, 중첩형이죠. 이런 경우는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정육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정육각형. 자, 이때 중심지에 있는 이 점포가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공급할 수 있죠. 이 첫 번째처럼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 이상적인 배후지 형태인 정육각형이죠. 자, 이상적인 배후지의 형성 과정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지 이론은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이 형성 과정에 초점,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이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누는데 이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이죠.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을 예를 볼 수 있고, 저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 등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학군을 의미하겠죠. 자,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나누고 있고요. 이 고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죠.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더 멀습니다. 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중심의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편의점인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깝고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에 저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차원 중심지 수는 줄어들면서 우리는 피라밋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 등에 따라 중심지의 수, 또 중심지의 규모,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러는 단일 재화를 취급하는 점포들에 대한 공간 구조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현대적인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 상품의 혼재를 하고 있는 이런 점포들을 설명 못하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8페이지에 애플봄 교수가 나오죠. 자, 88페이지 보시면 애플봄 교수에 있어서의 CST, 이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에서요, 이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하죠. 이 소비자 분포 기법, 이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리적 상권에 있어서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업시설에 있어서 고객이 방문하죠. 방문 중 고객을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도면상에 그 고객의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상권에 있어서의 범위를 획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규모, 범위를 우리가 보다 쉽게 획정할 수 있고, 우리가 와서 물건을 어느 거 사느냐, 또 어느 정도 매출액에 기여하냐, 고객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은 적게 오느냐, 이 광고 및 상품에 있어서의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또 점포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를 우리가 또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확인 한번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다음은 이 매장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부지 선정 단계죠. 자, 이 매장용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상가, 점포인데 이 매장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자, 여러분 신규 새로운 점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매출액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점포를 확장해서 매출액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거 중요한데 여기서는 신규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서 매출액을 극대화시킨다고 우리가 이론을 한번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죠. 자, 우리가 이 도시 내에 이 기존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우리가 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점포가 우리가 점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의 점포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포가 속해 있는 지역의 1인당 평균 매상고,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하겠죠. 이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수준인데 이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기존의 이 점포가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도시인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파악을 해서 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 추가로 신규 우리가 점포가 입주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주할 가능성, 입주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은 기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시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이 도시 내에 이렇게 A, B, 동네가 이렇게 많죠. C, D, E, F, G 이렇게 근린적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이 각각의 근린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각각 해당되는 각각에 있어서의 이 근린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의 우리는 주민들에 있어서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 각 근린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들에 있어서의 이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추계를 해서 그러면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한 각 근린 지역의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해야 돼요. 이 대상 근린 이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하겠죠. 그럼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하겠죠.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 이 지역에 이렇게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때 최대의 수익은 신규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수익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합니다. 왜냐? 신규 대상 점포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 수익성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5단계의 순서가 있고 그러면은 이 선정된 대상 부지에 있어서 이 선정된 이 대상
우리가 신규 대상 점포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 매출액, 이 가능 매상고 얼마냐, 이 예상 매출액을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규모가 큰 점포를 우리가 분석할 때 이용을 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비율법입니다. 자, 비율법인데 이 얘기죠. 자, 신규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까지 찾아올 거냐, 이 거래가 가능한 지역, 즉 가능 거래 지역을 획정하고 이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을 추계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인구 센서스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점포에서 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있어서 주민들의 지출 가능 금액이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다음 이 지역의 인구 수를 곱해주면 이 신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의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이 우리는 비율법이죠. 자, 15회 시험에 비율법은 출제를 했었죠. 자, 비율법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유추법이 나오죠. 자, 유추법 또는 유비법, 유사점포법이라고 하죠. 자, 유추법은요, 이 신규 대상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규 새로운 이 점포,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의 다른 유사 점포를 가지고 이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및 고객을 분석을 해서 이 신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유추법이죠. 유추법. 자, 중력 모형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 허프 박사의 이 중력 모형이 나오는데 이 중력 모형은 우리가 같은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준다. 우리가 개별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우리가 매상고를 결정해 줘요. 이론적 측면에서의 매상고를 결정해 주죠. 자,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각 점포에서의 이론적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는 일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는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서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게 중력 모형입니다. 자, 이 회귀 모형 또는 회귀 분석법이죠. 자, 22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내용이죠.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하는데 y 꼴은 a 플러스 b1 x1 b2 x2 이렇게 갔죠. bn xn. 이때 이 y는 영향을 받는 이 종속 변수,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로서 이 신규 이 대상 점포에 있어서의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이 이 대상 점포를 경쟁 점포로 또 12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12회 시험은 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죠. 대상 점포입니다. 그럼 이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이 변수를 우리는 독립 변수죠. 이 독립 변수는 이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경쟁 점포의 수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신규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여러 독립 변수와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방법을 회귀 모형이죠. 자, 여러분이 가끔 이 매상고 추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좀 우리가 확인을 하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공업지의 입지 선정으로 들어오는데 이 공업 입지론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업 입지론을 보면요, 또 최초의 학자가 이 베버죠. 그래서 또 이 베버가
또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또 출제를 또 가끔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업 입지론에서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 바로 최소 비용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베버는 1909년 이 당시 독일에서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 베버는 이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이 수송비, 이 노동비는 노동비, 인건비, 임금이고, 또 공업이 한 장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집적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1909년 당시에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이기 때문에 이 베버는 특히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여러분 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이 베버는 수송비를 가장 중시를 하고 있다. 베버는 수송비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노동비 집정력, 이 노동비 집정력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 이 다른 생산 여건은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베버는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 자,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13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했고, 이 내용이 관련해서 최소의 우리가 수송비가 드는 점 관련해서 우리가 15회 시험, 또 우리가 22회 시험,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이 베버, 그래서 베버는 공업 입지론의 또 최초의 학자니까 또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는 이론입니다. 자, 이 베버의 중요한 이론 입지 삼각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버의 입지 삼각형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버의 공장 입지에 있어서의 입지 삼각형 모형입니다. 자,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인데,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자, 이 P가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여기 어떻게 돼? K 시장인데, 자,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 B. 이때 이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돼서 우리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C, 제품의 무게를 Z다. 자, 그럼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에다가 무게를 곱한 AX가 되죠.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그럼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이 B와 Y를 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이 원재료 수송비입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돼요?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거리와 무게를 곱한 CZ, 이게 제품 수송비죠. 자, 이건데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한다. 자, 여러분 운송비, 수송비 우리가 변수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즉 다른 생산 여건은 일정하고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 총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우리가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베버가 되겠습니다. 베버.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뇌쉬인데, 뇌쉬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즉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바로 래쉬가 되겠습니다. 자, 래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배번은 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 두 가지. 편제 원료는 국지 원료입니다. 자,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제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수송비의 영향을 받죠. 자, 그러면은 이 원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원료 지수라는 용어가 91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죠. 자, 이 원료 지수는 M으로 표현하는데, 이 국지 원료, 이 편제 원료의 이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원료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커요. 그럼 이 국지 원료를 시장에 운송해 와서 생산하면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죠. 원료가 있는 산지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원료 우리가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그럼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이 제품에 있어서의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 뭐 시멘트 산업이라든지 제련 산업이 여기 되죠.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 또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큰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M이 1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국지 원료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기 때문에 원료 산지에서 생산을 하면은 이 제품 운송비가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죠. 그래서 소비진 시장에 입지해야 유리합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이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이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인 우리가 맥주, 청량음료 같은 중량 증가 산업, 또 우리가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산업, 시장 유행에 민감한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원재료 운송비보다 제품 운송비가 큰 산업은 우리가 시장에 입지하죠. 자, 가끔 지문에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여기에 좀 가끔 시험에 나오죠.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15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었던 내용이죠. 자, M이 1일 때는 두 무게가 같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수송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없다. 항공기와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 지향형 산업이 있죠. 이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의 입지에 유리한 산업으로서 의류 산업, 섬유 산업, 신발 산업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향형 산업 92페이지 보시면 직접은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입니다. 그럼 직접 지향형 산업이라는 것은 우선 수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기술에 있어서의 이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우리가 직접 지향형 산업이죠. 직접 하면은 원료를 공동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창고를 공동 이용하고, 수요 배송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키기 때문에 집적을 하죠. 대표적인 게 뭐 석유, 화학 산업 이런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은 얘기죠.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배를 통해서 귤을 우리가 목포에 수송을 해와요. 그럼 목포에서 주스 공장에서 주스를 만들어서 철도를 통해서 전국 수송하죠. 이때 이 배와 철도,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 이 목포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하죠.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이 목포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산업을 우리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입지 요인으로서 요즘은 굴뚝 없는 공장 산업이라고 하죠. 굴뚝이 없는 21세기는 산업이 발달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러한 산업은 대도시 인근에 입지해야 되는 산업이죠. IT, 정보통신 산업이죠. 이런 산업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탈족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또 탈족, 좀 용어가 어렵네. 탈족, 우리가 새로운 입지인으로서 이러한 탈족 산업의 형태도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탈족 산업의 형태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지 이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봤는데, 자, 여러분이 입지 이론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이 이 상업 입지론입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도 상업 입지를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듯이 이 상업 입지론에서의 학자들의 견해, 상권 분석 모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산 문제도 출제하죠. 계산 문제도 대비하시고 또 공업 입지론에서 배버 이론 확인해 두시고 원료 지수의 개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역 경제 기반 분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